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신대광의 안산 역사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신대광입니다. 오늘은 한인 디아스포라 중에서 멕시코로 이주한 우리 한인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미국으로 이주했던 우리 한인들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죠. 어쨌든 미국으로의 이민은 이제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해서 1903년에 이제 하와이로 이민 가기 시작했던 정점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겠죠. 초창기에 미국으로 이주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하와이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대략 한 45년까지 1기라고 본다면 2기는 이제 해방 이후에 미국의 이민법이 개정된 1965년까지 미군의 이제 부인으로 또는 입양했던 아이들의 이야기, 또 유학생 이야기 했고요. 그 다음에 3기는 제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은데 65년 이민법 개정 이후에 가족 초청이 되면서 이제 폭발적으로 미국 이민이 늘어나게 되면서 대략 오늘날 22년, 23년 통계를 보면 한 250만 명 정도가 미국에 살고 있고요. 나름 한인 사회를 이루어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동포들이 가장 많이 사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또 많은 유학생들이 건너가고 있기도 하고, 또 오늘날 한국 사회의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받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죠. 그래서 어쨌든 미국으로의 이주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오늘은 멕시코로 이주한 우리 한인들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멕시코로 이주한 이야기는 어렴풋이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본격적으로 이 멕시코 이주한 한인들의 이야기를 아마 자세하게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볼 기회가 아마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멕시코로 이주한 한인들의 이야기는 잘 언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이제 좀 살펴보면서 멕시코로 이주한 우리 한인들의 이야기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멕시코 이주와 함께 그 쿠바로 또 이주한 우리 한인들의 이야기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쿠바라고 하면은 그 뭐 쿠바 혁명 또는 뭐 체 게바라 뭐 이 정도 인식. 그 다음에 미국 그 저쪽 동남쪽에 플로리다 반도 바로 밑에 있는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과거 소련과의 갈등이 있었을 때 뭐 일화 등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쿠바로에 이주한 우리 한인들의 이야기도 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멕시코 이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살펴볼까 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또 참 가슴 아픈 이야기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원이 부릅니다. 터. 저 산맥은 말도 없이 5,000년을 살았네. 모진 바람
네, 신영원이 불렀습니다. 터. 네, 지금 우리는 그 한인 디아스포라 오늘은 멕시코로 이주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멕시코 이주하면은 우리가 아마 예전에 그 혹시 영화인가 드라마에서 애니깽이라고 했던 거를 저는 이제 기억이 나는데 멕시코 한인 이주를 애니깽이라고 불렀던 이제 사실은 뭐 애니깽은 이제 뭐 발음의 차이긴 한데 에네켄이라고 하는 이제 선인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인장을 그러면 왜 이 선인장 이야기가 나오게 되느냐? 이제 선인장 농장에서 이제 일하는 우리 한인들의 이야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 선인장이 그 이 내부에 이제 단단한 그 실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인장을 그 가시가 막 그 박혀 있는 삐죽삐죽 나와 있는 이 선인장을 키가 이제 사람 어른 키 정도 되는 엄청 큰 선인장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잘라내서 그거 이제 가공을 해서 밧줄로 쓴다고 해요. 그래서 그 왜 저기 항만이나 부두에 가면은 이렇게 배를 정박시키기 위해서 그 튼튼한 그 밧줄을 이렇게 고정시킬 때 그 끈을 사용하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이 원료가 이 에네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이제 그 제국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선박에서 이 그 밧줄의 수요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생산되는 곳이 이제 주로 멕시코 열대지방이었기 때문에 대량의 그 농장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그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뭐 중국 노동자들도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다 이제 나가게 됐고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또 들어간 게 우리 한인 노동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볼 텐데요. 1905년에 우리나라한테는 좀 역사적인 사건들이 좀 많았죠. 뭐 아시다시피 을사늑약이 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1904년부터 1905년까지 러일 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었을 때 하와이에 이어서 이제 새로운 나라인 묵서가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민을 모집한다라는 광고가 신문 광고가 나와요. 묵서가가 어딜까? 그러니까 이 묵서가는 바로 이제 멕시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멕시코를 이제 묵서가라고 불렀던 거죠. 우리가 뭐 미국의 그저 캘리포니아 LA를 나성이라고 하듯이 당시 이제 멕시코를 이제 묵서가라 불렀는데 1905년 그 4월 그 멕시코 유카탄 농장 대표가 오게 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마이어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인천항을 통해서 한인들 1031명을 태우고 인천항을 출발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당시 이제 그 아까 뭐 러일 전쟁 중이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이 멕시코로의 일본인들의 유입이 중단이 됐고요. 또 중국이 해외 이민을 이제 금지하면서 빈자리에 대한 그 노동력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유카탄에 있던 농장주들이 그 하와이에 보니까 조선인들이 참 성실하게 열심히 일한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 일본이 아닌 새로운 그 노동력을 대체할 인력으로 이제 한인들을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905년에 4월 4일 날 1033명이 이제 멕시코로 출발을 하게 돼서 약 그 한 달 조금 지난 5월 15일 날 멕시코의 그 유카탄 반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후로 이제 멕시코 여기 유카탄 반도에 22개의 에네켄 농장으로 분산이 돼서 이들이 이제 에네켄을 그 수확하는 노동자로 이제 일하게 되는데 그 당시 그
그 묵서가의 그 농부 모집하는 이제 광고, 국내 실내 신문 광고를 좀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걸 보면은 이렇게 해서 사람을 모집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농부 모집 광고. 북미 멕시코국은 미 합중국과 이웃한 문명 부강국이니 수토가 아주 좋고 기후도 따뜻하여 나쁜 병질이 없다는 것은 세계가 다 아는 바다. 그 나라에는 부자가 많고 가난한 사람이 적어 노동자를 구하기가 극히 어려므로 근년에 일청 양국이인이 단신 혹은 가족과 함께 건너가 이득을 본 자가 많으니 한국인도 그곳에 가면 반드시 큰 이득을 볼 것이다. 한국과 멕시코는 통상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최혜국으로 대우하여 마음대로 왕래하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번에 대륙 식민 합자회사는 멕시코 유카탄주의 농부를 모집하는데 상약서는 아래와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멕시코로 그 이주 농민을 모집하는 광고를 내게 됩니다. 뭐 굉장히 이제 좋은 얘기로 이제 이렇게 농민들을 모집을 한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많은 우리 한인들이 미국 하와이 이주를 경험했기 때문에 멕시코는 그 미국 본토 바로 밑에 있는 나라 아니냐. 그래서 거기도 뭐 살만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인식이 이제 퍼지면서 이제 응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인천항을 떠나서 하와이를 거쳐가지고 이제 멕시코의 그 처음에 도착한 거는 이쪽 태평양 연안이었던 실리니 크루스 항에 도착을 해서 이제 열차로 다시 이제 코알라 코아사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이주를 했고요. 거기서 다시 이제 배를 타고 프로그레소라고 하는 항구로 도착하게 되고 이제 다시 이제 메리다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바로 유카탄 반도입니다. 이 유카탄 반도는 이제 저쪽 태평양 쪽과 반대되는 그 대서양 쪽,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멕시코만 쪽으로 나 있는 반도고요. 그 유카탄 반도 바로 건너편에 바로 이제 쿠바가 있고요. 그 쿠바 바로 위에 이제 플로리다 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장에 에네켄을 이제 수확하기 위해서 많은 한인들이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이곳에 건너가서 일을 하게 된 것이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계약에 의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너무 좀 노동의 강도가 과했죠. 과했고, 뭐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정말 죽어라고 일을 했는데, 이게 이제 하와이의 그 사탕수수 농장하고는 좀 전혀 다른 구조입니다. 그나마 하와이에서는 이제 우리 한인들이 좀 자유로운 생활이 보장이 됐는데, 이 멕시코의 에네켄 농장은 농장 밖으로 노동자들이 나가지 못하게 아니 철조망으로 쳐놓고 경비원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농장에서 생산되는 이제 이 에네켄 섬유를 이제 그 수송하기 위한 철로가 이제 깔려져 있고, 그 에네켄 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수확하는 그 곳 바로 옆에 이제 그 노동자들의 이제 숙소가 있었고, 그 바로 옆에는 이제 공장, 에네켄에서 이제 섬유를 추출하는 이제 공장이 있었고요. 이들이 이제 그 철조망 밖으로 못 나가다 보니까는 이들의 생활은 이제 거의 그 노예와 같은 수준의 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참 희생이 많았는데, 어쨌든 이제 계약으로 갔기 때문에
이 계약이 끝나고 나서 이제 자유로운 몸이 돼서 이 지긋지긋한 이 에네켄 노동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 에네켄 농장을 나와보니 또 이 물설고 낯설은 이국 땅에 와서 살 길이 막막해진 거죠. 야,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뭐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에네켄밖에 없구나 해가지고 다시 또 그 지긋지긋한 에네켄 농장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중에 이제 일부가 이제 쿠바로 건너가게 됐고요. 자, 그 에네켄에 이제 눌러 앉아서 그 멕시코에 이제 눌러 앉아서 유카탄 반도에 살면서 이제 이들이 이제 본격적인 그 한인 이주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도 또 참 가슴 아픈 일이 또 나라가 이제 일본한테 뺏기게 되니까 여기서도 또 독립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또 같이 힘을 모으자 하면서 또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그 군인들을 훈련시키는 학교를 세워요. 참 가슴 아픈 얘기죠. 그 학교 이름이 이제 숙무학교인데 이들이 이제 그 힘든 가운데서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위국 헌신하겠다. 그래서 이제 틈나는 대로 군사 훈련을 하면서 이게 이제 그 멕시코 전체 한인 사회로 이제 확산이 되면서 1910년에 11월 17일 날 드디어 이제 숙무 무관 학교가 설립이 됩니다. 학생 수는 대략 한 118명 정도였고요. 광무군인 출신으로 이쪽 군사학에 밝았던 이근영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교장을 맡아가지고 군사 교육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멕시코 혁명이 발발하면서 1913년 그 폐교 3월에 이제 폐교가 되는데 이때 이제 그 여기에 이제 재학 중인 학생들 중에는 가족과 함께 피난을 가거나 또는 그 멕시코 혁명에 참전하면서 이제 사방으로 흩어지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미국 본토로 건너가서 그 헤스팅스 그 소년병학교 또는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하와이의 국민군단 또는 그 북미 한인사회에서 또 활동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숙무학교를 통해서 양성된 많은 학생들이 여러 지역으로 건너가서 활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참 가슴 아픈 얘기죠. 근데 한편 이제 또 이분들도 그렇게 에네켄 농장에서 힘들게 고생을 하면서 또 군자금을 모아요. 그래서 당시 그 미국에서 그 독립운동을 하던 서재필 이 사람한테 이제 그 군자금을 주고서 그 영수증을 받게 되는데 그 영수증이 지금도 있습니다. 참, 그 이제 당시 그 신문 기사를 보면 한인들이 이제 멕시코에서 너무 힘들게 고생을 하니까 이걸 이제 고종 황제가 알게 됩니다. 고종이 알게 되면서 도대체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그 남의 나라 가서 이렇게 고생하느냐 좀 가서 살펴봐라. 그런데 이제 그걸 살펴봐라가 뭐 우리가 어떤 자주국가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있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일본한테 부탁을 하죠. 멕시코에 우리 한인들이 고생을 한다는데 일본 니네가 좀 살펴봐 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사실 일본은 알았다고 대답을 했지만 뭐 제대로 뭐 가서 살피거나 봐주기 했겠습니까? 제대로 안 봤죠. 그래서 아마 도산 안창호 선생이 직접 이 멕시코에 가서 우리들의 한인들의 실상을 좀 살펴보고 했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멕시코의 한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자, 이와 함께 그 또 한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릴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쿠바로 건너간 이제 한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쿠바가 이제 공산권 국가였기 때문에 쿠바로 건너간 우리 한인들의 이야기를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그 우리나라에 이제 이 다큐멘터리 영화가 한 편이 나왔는데, 그 영화 제목이 헤로니모라고 하는 영화였는데, 그 미국에 이민 가서 살고 있는 그 한국의 그냥 평범한 변호사였던 그 전후석이라고 하는 분이 이 영화를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상영이 됐고, 특히 우리 안산에서도 상영이 됐거든요. 이게 개봉된 게 2019년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기 바로 직전이죠. 그게 뭐 저도 이 영화를 시청을 하고, 또 감독 전우석 감독 젊은 친구입니다. 이분도 만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 전우석 감독을 통해서 쿠바 한인들의 이야기를 영화이지만 다큐멘터리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한번 그 추천을 드리고요. 이 영화 얘기로 우리 쿠바 한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이 헤로니모 영화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석이 부릅니다. 광야에서. 찢기는 가슴 안고 사라졌던 이 땅에 피울음 있다. 부둥킨 두 팔에 솟아나는 하얀 옷에 핏줄기 있다. 해 뜨는 동해에서 해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벌판 우리 어찌 가난하리요. 우리 어찌 주저하리요. 다시 서는 저 들판에서 움켜쥔 뜨거운 흙이요. 해 뜨는 동해에서 해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벌판 우리 어찌 가난하리요. 우리 어찌 주저하리요. 다시 서는 저 들판에서 움켜쥔 뜨거운 흙이요. 다시 서는 저 들판에서 움켜쥔 뜨거운
흙이여. 네, 김광석이 불렀습니다. 광야에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영화 헤로니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헤로니모는 이제 그 전우석 감독의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우석 감독은 이제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미국으로 건너갔다. 자기도 이제 이주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이제 변호사가 돼서 법률 변호사 일을 하다가 이제 2015년 그 여행을 이제 쿠바로 배낭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뭐 그냥 뭐 우연하게 간 건 아니고 이제 본인도 이제 미국 사회에 그 이주민으로서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한국 사람이 미국에 와서 이렇게 살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피부 언어가 다른 미국 사회에서 나는 이방인으로서 한국인의 어떤 디아스포라에 대해 관심이 이제 있었겠죠, 당연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쿠바로 배낭여행을 떠나게 됐는데, 이게 참 모르겠어요. 뭐 일이 성사되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이제 그 공항에 내려서 이제 여행을 시작하게 되니까 이제 안내해줄 가이드가 이제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제 자신을 이제 픽업하러 온 사람이 자기랑 피부 색깔이 이제 비슷한 거죠. 그래서 특이하다. 봤더니 이제 이 사람이 한인 3세였던 거죠. 그래서 멕시코에도 한인이 사나?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그 상황을 접하면서 이제 그 픽업하러 온 그 분한테 이제 뭐 어떻게 여기와 살게 됐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난 한인이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여기와 아버지까지 3대 제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하면서 이제 이들의 그 이야기에 이제 매료가 돼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평소에 좀 관심이 많았던 이 한인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특히 이 멕시코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좀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내용을 좀 영화로 또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서 뉴욕에서 이제 변호사로 일하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본격적으로 이제 스텝진을 짜가지고 들어와서 이들의 한인들의 그 이주, 그다음에 이들의 어떤 그 뿌리를 이제 찾아 나서게 됐고, 이들의 문화 또는 이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해 갔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꼼꼼하게 살피는 과정 중에 이제 임천택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 임천택이라고 하는 분의 이름이 이제 그 헤로니모 임이거든요. 그러니까 헤로니모는 이제 이쪽 그 이름이고, 임은 이제 한국 성을 이제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한인 1세대였던 이 임천택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그 임천택은 이제 1세대고 그 아들이 이제 그 헤로니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 잘못하고 있었네요. 그 임천택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1905년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유카탄 반도의 그 에네켄 농장으로 팔려갔던 이제 조선인이었죠. 그래서 그 에네켄을 재배한 농장에서 이제 노예 같은 그 참혹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들이 이제 그 일본의 식민지가 된 그 우리나라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당시 이제 그 사탕수수 농장으로 이제 호황을 누리던 멕시코에서 이제 그 그러니까 쿠바가 이제 사탕수수 농장을 했었는데 그곳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죠. 이제 그러면서 이 임천택이라고 하는 분이 김귀희라고 하는 분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때 낳은 아들이 이제 바로 헤로니모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분도 그 참 어렵게 살면서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 한인 사회를 형성을 하고 또 임시정부에 자금을 보내기도 하고 또 그 부인이었던 그 김귀희라고 하는 분도 한인 여성 독립회를 설립을 해서 조국의 독립을 지원하기도 하고 참 대단한 분들이죠. 그리고 또 한국인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한글 학교를 세워서 한글을 가르치기도 하는 등 남다른 애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 이제 그 이 임천택이라고 하는 분이 낳은 아들이 헤로니모인데 그 헤로니모의 이름이 임은조라고 하고요. 이쪽 지역이 이제 그 에스파냐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브라질은 이제 포르투갈어를 쓰고 있지만 나머지 나라들은 다 에스파냐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쪽 그 에스파냐 이름으로 이제 헤로니모 임이라고 이제 불렀던 겁니다. 헤로니모는 이제 그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서 혼자 집을 나가서 학교에 다닐 정도로 학업에 대한 열정도 매우 컸고 또 쿠바에서 그 대학에 간 최초의 한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쿠바 사회에 이제 착실히 적응을 해 가면서 당시 이제 쿠바가 혁명을 일으키게 되면서 헤로니모도 쿠바 혁명 동지들 사이에 가담하게 되고 거기에 유일한 한인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피델 카스트로 유명한 인물이죠. 함께 일도 했고 당시 그 산업부 장관이었던 체 게바라가 있던 그 산업부의 차관까지 오르게 됩니다. 뭐 참 대단하죠. 그래서 어찌 보면 그 헤로니모는 그 쿠바에서 한인으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지 않았을까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한인의 대표를 맡아서 쿠바에 살고 있는 한인들을 위해서 힘을 다했고 어찌 보면 이제 고위직에 있다 보니 여러 가지 뭐 민원도 많았겠고 뭐 일들이 많았겠죠. 또한 한인으로서 고위직에 있다는 것이 쿠바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에게는 상당히 의지가 되기도 했겠죠. 그러면서 쿠바 한인 사회의 정신적 지주가 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이분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일한 그 1세대 아버지 임천택, 그 다음에 쿠바의 혁명을 위해서 헌신한 그 아들 헤로니모, 임은조. 참 두 분의 그 1세대와 2세대에 걸친 그분들의 삶이 참 어찌 보면은 세계사적으로 근현대사의 참 중요한 그 굴곡을 다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제 그들의 삶이 이 그 임천 누구야 전우석 감독에 의해서 이분들을 한 분 만나면서 인터뷰를 하고 또 그분들이 남겼던 자료들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한인 사회를 어떻게 만들었고 결국은 그 임은조 헤로니모는 훗날 고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아마 그분이 이제 고국을 방문했을 때 어땠을까? 대략 시기는 88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이제 그 시기에 국내를 방문을 해서 조국의 그 해외 동포, 제외 동포들 이제 한마당 뭐 그런 큰 잔치가 있었을 때
멕시코 한인 사회를 이끌고 국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참 그 아버지 임선택이 한국을 떠나서 멕시코에 뿌리 내리면서 그 힘들었던 그 삶의 과정, 그리고 이제 본인이 그 쿠바 사회에서 참 목숨을 건 그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었던 그런 경험들, 그러면서도 한국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했던 그들의 삶을 보여줬던 거죠. 또 그 과정들을 훗날 이 전우석 감독이 또 새로운 시각으로 이들을 접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전우석 감독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만났던 그 멕시코의 많은 그 우리 한인들, 뭐 이분들은 뭐 자기들은 이제 코레아노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코레아노들이 그 이제 많이 이제 그 현지에서 그 현지인들과 이렇게 그 혼혈이 되면서 현재는 좀 많은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뿌리는 아직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그 우리 말과 우리 문화 그리고 우리 글을 잊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거. 최근에 이제 한국이 이 소위 이 K 문화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으면서 이 멕시코와 이제 쿠바에서도 이 K 문화가 굉장히 뜨겁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러면서 고국에 대한 그동안은 이제 고국이 나를 찾지도 않았고 내가 고국을 찾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이제 한국의 위상이 세계적인 위상이 됐기 때문에 쿠바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 그리고 멕시코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을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 이 헤로니모라고 하는 영화를 꼭 한번 보시기를 바라면서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은이 부릅니다. 아침 이슬. 긴 밤지 새우고 불림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맘의 서름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내 맘의 서름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양희은이 부른 아침 이슬이었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헤로니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 헤로니모의 주인공인 그 헤로니모는 그 쿠바에 있어서 아주 뭐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실 쿠바는 뭐 잘 알다시피 공산주의 국가였고요. 북한과 이제 수교를 오랫동안 맺었죠. 근데 과거에는 이제 북한과 굉장히 그 친밀한 관계였고 교육을 많이 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북한과의 교류가 뜸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국내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아직 자본주의의 물이 그 들지 않은 이제 쿠바를 여행하는 사람들 주변에 꽤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쿠바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과거에 그 문이 꼭 닫혀 있던 나라였지만 지금은 이제 문이 열려 있는 그런 나라로서 이제 국내에 알려지기도 했죠. 자, 어쨌거나 어쩌면 숨겨져 있던 나라 이 쿠바에 한인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도 참 놀랍고 그 한인들이 그냥 살았던 것이 아니고 멕시코에서 이 쿠바로 건너와서 그 쿠바의 한인 사회를 만들고 또 그 쿠바 혁명에 참여하고 또 이 쿠바의 한인들이 또 정체성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자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참 끝이 어딘가 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다시 이제 그 디아스포라의 이제 시작으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과연 그 우리 민족의 끝을 어디라고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전 지구적으로 디아스포라를 생각해 본다면 뭐 이제 오늘은 이제 쿠바 얘기를 했지만 멕시코하고 쿠바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후에 또 그 우리 한인들의 디아스포라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뭐 캐나다로 건너간 우리 한인 이야기들, 특히 이제 그 독일로 떠난 그 광부와 간호사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1970년대죠. 많은 우리 한인 그 젊은 남성들이 독일의 광부로 가서 정말 고생했던 이야기, 또 많은 간호사들이 또 독일에 가서 그 힘든 간호사 일을 감내했던 그런 이야기들도 참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또 그 브라질로 떠났던 그 농업 이민자들의 이야기 또 우리가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이렇게 그 우리 한인의 디아스포라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아프리카로 또 그 진출하는 우리 한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개 아프리카는 50여 개 국가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수많은 우리 한인들이 또 있다고 하죠. 근데 이제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 한민족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이런 그 재외동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한인 디아스포라들의 이야기를 이제는 좀 기록하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디아스포라는 영토에 국한되지 않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그 지역을 다 아우르고 있다고 했듯이 오늘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우리 한인들의 이 디아스포라 얘기도 반드시 기록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멕시코와 특히 이제 쿠바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 이제 이것도 전우석 감독이 아니었다면 쿠바 한인들에 대한 이야기, 또 그 헤로니모 임에 대한 이야기도 알려지지 않았을 뿐더러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의 삶을 또 되돌아보는 시간도 우리가 갖지 못했을 겁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이 한인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역사를 어떻게 어디까지 기록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남은 이제 이야기가 이제 우리 고려인 이야기가 좀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우리 고려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뤄볼까 하는데, 고려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좀 우리가 좀 사전에 좀 먼저 살펴볼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산도 해당이 되는데 그 사할린 동포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사할린 동포들도 러시아어를 쓰고 있으니 고려인 아니냐 이렇게 해서 고려인의 큰 범주 안에 사할린 동포들을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이분들은 그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는 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사할린에 남겨지게 됐고요. 그분들이 해방 후에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그 상태로 정말 50년 넘게 사할린에 묶여서 살게 됐고, 국내로 들어온 게 이제 2000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그 고려인들하고는 좀 그 삶의 궤적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생각을 해서 사할린 동포 얘기를 좀 따로 떼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고려인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살펴봐야 될 부분이 이제 어쨌든 이 고려인들이 러시아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러 뭐 관계사, 한러 교류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중앙아시아 교류사라고 할까요? 중앙아시아에서 이제 우리 한인들이, 우리 고려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오늘날 뭐 고려인들의 국적이 대부분 다 이쪽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뭐 카자흐스탄, 그 다음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쪽에서 오시기 때문에 이쪽 중앙아시아와의 교류도 또 분명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우리가 좀 사전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좀 먼저 요런 그 앞선 그 이야기를 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고려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산에 지금 그 중국 동포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고려인 동포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고려인 동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그 고려인들이 분포하는 지역이 점차 확산이 되고 있고, 또 그들의 자손들이 지금 안산에 있는 여러 학교에 상당히 많이 재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오늘날 현재 우리 안산의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 고려인 동포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큰 현안이기 때문에 우리 고려인 동포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사전에 앞서서 그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공부를 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고려인 공부 좀 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사할린 동포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사익이 부릅니다.
찔레꽃. 하얀 꽃 찔레꽃 순박한 꽃 찔레꽃 별처럼 슬픈 찔레꽃 달처럼 서러운 찔레꽃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목 놓아 울었지.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밤새워 울었지. 하얀 꽃 찔레꽃 순박한 꽃 찔레꽃 별처럼 슬픈 찔레꽃 달처럼 서러운 찔레꽃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목 놓아 울었지.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밤새워 울었지. 찔레꽃